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가 3.6% 상승하며 고물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1.5로 작년보다 3.6% 상승했습니다. 지난해보단 둔화됐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2016년에서 2018년까지는 연속 1%대, 2019년엔 0.4%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근원 물가는 작년보다 4% 올랐고 생활 물가 지수는 3.9%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경제 원팀이 되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게 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강화 등 4가지에 중점을 두어 다음 주 중 세부적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와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는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등과 함께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영창주국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추징액이 2조 8천억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2조 5천억보다 3천억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징수 유형별로 보면 현금 징수 1조 2천억 원, 채권 확보 1조 6천억 원 등입니다. 국세청은 가족, 친인척에게 수입과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 296명을 상대로 재산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 경제였습니다. 자, 이제 며칠 뒤면은요, 2023년 개묘년이 저물고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아올 텐데요. 여러분 새해 맞이 준비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맘때가 되면은요, 아무래도 내년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가 달라질까 이런 궁금증 많으시죠? 자, 그래서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선 새해 달라지는 경제 분야의 제도, 또 정책, 지원책 등을 모아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념하셔서 꼭 내년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손석욱 건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우리 김대종 교수님과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랬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아마 몇 년간 이 키워드가 정말로 핵심 중에 핵심으로 떠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저출산 문제인데요. 내년에 참 많은 달라지는 제도 있고 또 새로 생기는 지원책이 있는데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출산과 양육 이 파트로 좀 집중을 해서 어떤 점이 좀 새로 생기고요. 지원책 등에서 좀 바뀌는 점이 있는지부터 출발해 볼까요? 예, 2024년도에는 우리 국민들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많이 완화해 주겠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네. 윤 대통령도 저출산 대책을
기존에 있었던 대책과는 정말 다르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새로이 변화하고 혁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부모 급여에 대해서는 0세에 대해서는 월 100만 원씩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1세부터는 월 50만 원씩 이제 지급하기로 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이제 우리가 신생아에 있는 가정에는 모두 지급을 하는데요. 예. 이건 재산이나 소득을 무관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재산이나 소득을 따져서 일정한 기준 이하에서만 지원을 해줬는데 예. 이제 신생아에 대해서는 재산과 소득과 무관하게 전부 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게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신생아가 포인트네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둘째부터 첫 만남 이용권 300만 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쌍둥이의 경우는 2명이니까 또 네. 5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600만 원이 아니라요. 예, 500만 원 지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출생 아동에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은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겁니다. 네. 우리가 출산을 해서 뭐 대학까지 간다고 했을 때 가장 큰 게 양육비, 교육비 네. 뭐 이런 문제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파격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6개월 동안에는 최대 3,900만 원까지 6+6 부모 육아에 대해서 휴직제를 정부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3개월 이상 또 부모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 늘렸는데요. 네. 우리가 부모들이 가장 힘든 게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든지 네. 또 부모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시기도 가장 힘들 때입니다. 정말 깐난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태어나서 한 2살, 3살까지가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예. 부부가 이제 육아휴직제를 하기로 했고요. 3+3 부모의 육아휴직제는 지금 현재 12개월 이내에서 1인당 상한액이 300만 원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에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2024년부터 내년부터 내년부터입니다. 시행되는 이제 거죠. 6+6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600개월 동안 생후 18개월 이내에 최고 월 450만 원까지 상한액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또 파격적인 내용 하나는요. 출산 가구에 대해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금리가 1.5%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가 지금 3.5%고 보통 시중은행의 평균 집담보대출 금리가 한 6%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1.5%로 최고 5억 원까지 주택해 준다 그러면 정말 파격적이고 굉장히 큰 인기를 끌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출산 양육 관련해서 내용이 정말 많은데요. 이 정도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또 한 축이 있죠, 우리 사회에. 출산 양육 관련해서는 저출산이 문제라면 다른 한 축에서는 이 고령화란 키워드, 또 고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손석우 교수님, 네. 내년부터 바뀌는 것 중에 이제 고령화 쪽도 한번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장년층, 시니어들,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달라지는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반적인 지원이 다 확대되는데 이번에 지원책이 나오기에 앞서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실태 조사를 한 게 이제 폐지 수집을 하는 노인들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가 네.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이번에 이제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노인 일자리나 뭐 연금이라든지 시니어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결과들이 다 담겨 있어 잠깐 소개를 드리면 예. 폐지 소집 노인이 42,000명. 네. 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다 고령이세요. 76세. 네. 평균 나이가 76세고 소득이 너무 적습니다. 월 16만 원 네. 벌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연금이나 기초생활급여를 받고 또 폐지 수집해서 뭐 월 16만 원 네. 다 합쳐 보면 월 평균 개인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된다는 네. 얘기거든요. 74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사실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높은 분들이죠. 또 이분들의 그 36%가 독거가구입니다. 네. 이분들은 어떤 복지 차원에서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도 네.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이제 시니어 관련된 그 정책들을 보면 일단 노인 네. 기초연금이 인상이 됩니다. 네. 월 32만 원에서 33만 4천 원으로 인상이 되고 뭐 기초연금 지급 인원도 확대가 되고요. 대상이 좀 넓혀지나요? 넓혀집니다. 네, 665만 명에서 700만 명으로 네. 확대가 되고요.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노인 일자리 수 자체가 확충이 됩니다.
88만 개에서 103만 개로 늘어나는 부분. 네.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당도 역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그 돌봄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독거 노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독거 노인 돌봄 서비스가 월 평균 지금은 16시간인데 이게 20시간으로 네. 확대가 됩니다. 또 관련된 뭐 돌봄 통합 지원 시어범 사업비도 전반적으로 증액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최소한의 안전망들을 좀 두텁게 하는 이런 네. 정책들이 이제 2024년에 바뀌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 노인이나 시니어 관련된 일자리 지원 정책은 앞으로도 좀 계속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게 뭐 우리나라 이 경제 인구나 성장 속도에 비해서도 대한민국의 노인 그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그 비율이 다른 나라 국가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원제도 부분들이 확충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행 32만 3천 원인 노인 기초연금이요. 내년부터는 33만 4천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이게 큰 폭이 아니더라도요. 참 우리 좀 힘든 어르신들에게는 상당한 또 도움이 된다라는 점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김 교수님, 예. 이번엔 좀 우리 측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좀 소외된 분들, 약자,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원책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부터 좀 어떤 점들이 더 보강이 될까요? 예, 2024년도부터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혜택이 크게 확대가 됩니다. 네. 예, 우리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라고 부르는데요. 4인 가족 기준으로 183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네. 13% 정도 인상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우리나라 뭐 평균 물가 인상률이 3%에 비하면 13%니까 정부가 한 10% 이상을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긴급 복지 지원 제도라는 것도 좀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본인이 갑자기 사회적이나 경제적 큰 문제가 생겨서 예.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급한 상황을 말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송파 세모녀 사건이나 몇 번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그 동사무소에 가면 예. 긴급 생계 복지 지원금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 예. 뭐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절대로 생계가 어렵지 않도록 정부가 이렇게 긴급 생계 복지 자금을 마련해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183만 원을 지원하고 네. 1인 가구는 한 71만 원, 2인 가구는 한 117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로 뭐 어려운 나쁜 생각을 하지 말고 본인이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라. 네. 정부가 이렇게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 바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이제 바로 이 긴급복지가 되겠고 동절기에 월 15만 원으로 네. 이렇게 정부가 지원을 계속해 주기로 했습니다. 체중증 발달 장애인이라든지 네. 맞춤형 돌봄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고요. 장애인 연금은 최대 42만 원까지 정부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한부모 가족 한 부모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키우는 경우를 말하는데 중위 소득을 63%로 완화해서 월 지원액이 21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한 이제 다문화 가족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지금 현재 한 3~4%가 다문화 가족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 활동비도 이제 신규 지급하게 되고 중고생 고교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연간 6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예. 그래서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확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건보료에 대한 하한 범위를 좀 낮춰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취약계층이나 긴급 생계가 필요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려움에 처했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말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연락만 한다 그러면 긴급 생계 복지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5년 만에 아마 지원액이 인상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문화 가족의 좀 포인트가 이제 교육 활동비가 신규 지급이 됩니다. 아마 그만큼 많은 또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이 늘었다는 점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제 교육비, 교육 활동비입니다. 정확히 연간 6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송 교수님, 네. 청년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패스 이야기도 참 많이 했었고요. K-패스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이 좀 실감할 수 있는 네. 내년에 바뀌는 뭐 지원책들 하나씩 좀 볼까요?
일단 K패스 네, 뭐 그죠, 많이 바로. 이야기했지만 역시 좀 실생활에 좀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뭐 청년 제도다. 뭐 청년을만을 위한 제도는 지원책이다. 아니지만 네. 청년들에게 혜택이 좀 크기 네.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이제 그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의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을 네. 돌려주는 제도이거든요. 예. 이게 청년층 19세에서 34세까지는 혜택 폭이 좀 큽니다. 연간 최대 32만 4천 원, 30%까지.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청년 중에서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이제 57만 6천 원까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네. 이게 기존에는 알뜰교통카드라는 예. 이름이었어요. 근데 예. 그건 정액 지원 방식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정액 지원을 하게 되면 만약 교통 요금이 인상하게 된다면 그만큼 이제 인하 혜택이 조금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네. 이거는 이제 정액이 아니고 정률이기 때문에 정률 방식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교통 요금이 올라도 그만큼의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네. 특징을 갖고 있고요. 네. 이게 또 좀 트렌디한 면도 있는 게 이제 올해부터 지자체 단위에서도 이런 식의 이제 무제한 대중교통 사용할 수 있는 카드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미 뭐 사실 유럽 같은데 유로패스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하게 도입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눈에 띄는 K패스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내년 7월부터죠. 네, 7월부터 도입이 됩니다. 정률로 바뀐다는 거, 비율이라는 부분이고 네. 최소를 일단은 채우고 시작됩니다. 그렇죠? 최소 맞습니다. 이용 한도가 예. 21회를 채우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할인율 개념으로 적용되는 거.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년 여름 이후부터입니다. 네. 또 보도록 하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이제 청년층 같은 경우 이제 취업을 위해서라도 여러 이제 그 자격증도 많이 이제 그래요. 구비를 예. 해야 되는 예.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 34세 이하의 구직을 하는 구직 청년층의 국가기술 자격시험 응시료가 응시료. 네, 50% 네. 감면이 됩니다. 연 3회에 한해서 말이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정보처리 기사라든지 뭐 산업안전기사 같은 이런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500개 가까운 국가기술 자격시험이 대상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되면 정부는 56만 명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뭐 우리 이제 청년들 군복무가 네. 있으니까요. 남성의 경우에는요. 군인 봉급 평균 7.6% 네. 인상됩니다. 이렇게 네. 되면 병장 기준으로 이제 내년 봉급이 125만 원까지 오르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라든지 또 그 학자금과 관련된 채무 부담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도 경감 방안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기초 차상위 대학생 자녀들에게는 등록금 전액 지원 네. 제도가 도입되고요. 또 청년층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학자금 관련된 대출 예산도 증액이 됩니다. 네. 내년 그 학자금 대출 금리도 동결이 됩니다. 지금 7학기 연속 동결이 돼서 연 1.7%로 상당히 저금리로 도입이 되고요. 또한 그 나중에 학자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졸업 후에도 갚아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이자 면제 기간도 2년까지 네. 확대가 되는 그런 특징들을 취업해서 첫 번째 월급 받을 때부터 그냥 떼가지 않고 한 몇 그렇죠. 년은 유예를 뒀다가 이자를 낸다. 이자 부담은 예. 최소한 덜어라 그런 덜어라. 취지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이번에는 우리 자영업자분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분들도 계시겠고요. 또 이 소상공인 하는데 농업인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농어민 크게 보면 어쨌든 벤처 하는 분들 토탈적으로 다 합쳐서 어떤 지원책도 좀 달라지는 지원 제도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말하면 5명 미만의 기업을 말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기업을 분류할 때 중소기업은 종업원이 100명 미만은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부르고 네. 100명에서 1000명까지가 중견기업, 1000명 이상은 이제 대기업인데요. 이렇게 소상공인 5명 미만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 또 농사를 짓는 어르신, 또 네.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내놨는데요. 볼까요? 한번 봐주시면요. 첫 번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 냉방 설치라든지 개방형 냉장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네. 한 6만 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건 신규 사업인데요. 또 특히 이제 이번에 이자 비용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1인당 연 390만 원까지 이자 부담을 좀 덜 수 있도록 네. 한 총 1만 명에게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주 파격적인 지원일 거고 네. 또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도 최고 4만 명 정도를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네. 농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우리가 농지를 우리가 2023년도에는 한 1,400평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1인당 2,100평까지 지원합니다. 네. 이렇게 좀 많이 늘렸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고령농에 대한 은퇴직불금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령농이 농지를 매도 시에 1헥타르당 한 60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우리가 양식업자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50%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네. 또 소규모 농업인에 대해서도 직불금 단가를 인상했는데요. 네. 가구당 120만 원에서 10만 원 올려서 1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가 창업이나 벤처에 대해서는 더 큰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격차 세컨더리 글로벌 진출 분야의 벤처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에는 지금 현재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확대를 해서 앞으로 4년간 2조 원 규모로 우리가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또 특히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기업 중에 이제 1조 원 미만 1조 원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네. 지금 지역이나 지방에 대해서는 이런 예비 유니콘, 우리가 라이콘이라고 부르는데 기업당 최고 200억까지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 지금 현재 한 누적으로는 한 7조 원 정도가 이제 7천억이 공급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예비 유니콘에 대해서도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상장 기업도 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네. 있도록 더 육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산업 단지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산업 단지 내 편의 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5천억 원을 더 정액을 시켜서 최고 이제 1조 원까지 신규로 정부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뭐 문화센터나 뭐 아름다운 거리에도 지원을 하고 또 공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150개사에 대해서 정부가 산업 단지에 대한 더 지원을 열렸다. 그래서 결론은 2024년도에는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에 대해서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되니까 네. 본인이 그 해당 요건에 맞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을 받아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내년도에 좀 달라지는 지원책들 내용들을 카테고리별로 좀 살펴봤었죠. 뭐 출산과 양육, 또 고령층의 어르신들, 또 사회적인 약자, 소상공인 분들, 또 청년층 이렇게 좀 나눠봤다면요. 아마 지금부터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반드시 우리에게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금과 관련한 제도입니다. 세금도 있고요. 대출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세금과 대출 관련한 제도들 바뀌는 부분 살펴볼 텐데 준비된 영상 보고 난 뒤부터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소호 교수님, 네. 어제 오늘 좀 가장 많이 주목받았던 또 언론사별로 클릭 수가 높았던 뉴스가 이 뉴스 같습니다. 네. 우리가 DSR 이야기도 많이 하고 DSR이 깐깐하게 적용된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네. 용어가 또 생겼습니다. 스트레스 DSR이요. 네. 이거 개념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 네. 이게 내년부터 적용된다면 대출액이 줄어들겠죠. 한도가 얼마나 네. 줄어들게 되는지도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DSR도 까다로운데 여기 스트레스를 더한다는 네. 거 아닙니까? 예. DSR이 이제 총 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주의 연소득에서 원금과 이자를 이제 합산한 네. 상환해 가는 그 비율을 이제 따져봤었을 때에 예.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만들겠다. 그거를 대출 한도로 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네. 이제 이 비율을 통제하는 거에 따라서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죠. 네. 현행은 은행권의 경우에는 40%, 비은행권의 경우에는 이제 50%를 넘지 못하도록
현재 대출 규제를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나의 소득이죠. 예, 분자가 나의 빚의 원리금 상환액 그거죠. 그렇죠. 원금에다가 이자를 예. 더해서 1년 동안 이제 나눠서 이제 상환할 거 계산한 아닙니까? 것들. 그거를 이제 분자로 놓고 예. 계산을 했었을 때 40%, 은행권은 40% 넣으면 안 돼. 네. 비은행권은 50% 넣으면 안 돼. 이런 식의 이제 그 규제를 두고 있는 건데 자, 좋습니다. 예. 하나 더 근데, 합니다. 스트레스를 하나 더해요. 예. 네, 이제 여기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존 DSR 제도의 어떻게 보면 미비점, 허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한 건데 예. 대출을 받았을 때 시점의 금리와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변동금리니까 네. 금리 기준금리의 어떤 수준이나 시장금리의 추이에 따라서 대출금리도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변동금리 차주들은 민감하죠. 민감하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능력만큼 대출을 받으라라는 취지인데 네. 이렇게 금리가 뭐 올해도 그랬지만 작년 올해 그랬지만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는 시기에는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자기 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받게 되는 그런 허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에 가상금리를 더해서 대출을 좀 더 조이자 네.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무조건 그 가상금리를 크게 두는 게 아니고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네. 하한은 1.5%, 상한은 3%로 두고요. 1.5에서 3% 사이에 가상금리를 더하게 되면 네. 그만큼 대출이 더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건데 네. 이것도 한꺼번에 적용하지는 않고요. 이제 시기별로 나눠서 서서히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네. 조정을 해서 이제 단계별로 도입을 하게 되고요. 예. 네, 지금 나오네요. 예. 단계별로 이제 1단계 내년 2월부터 이제 도입이 되고요. 2단계는 이제 상반기 2024년 말, 사실상 2025년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적용이 되는데 내년 이제 여름 이후부터는 신용 대출도 들어가네요. 네, 신용 대출 그렇습니다. 들어가고요. 네. 2025년부터는 기타 다 대출까지 들어가네요. 네, 이제 다 포함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실제로 얼마 줄어드냐 이게 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이 1억 원이라는 차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최근 이제 금리가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30년 만기 변동금리 대출로 내가 대출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기준으로는 6억 6천만 원 정도 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례로 스트레스, 그러니까 가상금리가 더해지면 내년 상반기에는 이게 6억 3천만 원으로 네. 줄어들게 되고요. 하반기에는 더 확대 적용돼서 6억 원, 2025년부터는 이제 5억 6천만 원으로 줄게 되는 거니까 완전히 다 적용되면 최종 한 1억 원 정도는 네.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계산. 1억 연소득자 기준입니다. 네, 연소득 네. 기준입니다. 네. 1억 원 정도가 이제 줄어들게 된다. 네. 네,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좋습니다. 스트레스 DSR 이제 붙이게 되면 나의 내야 될 원리금 이자가 더 늘어나게끔 되니까. 그렇죠. 네, 분자가 커지면서 만약 5% 대출액이 기준에서 줄죠. 1.5%의 가상금리가 더해지면 이자가 6.5%가 네. 되는 거죠. 예. 그만큼 한도는 줄어들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시작을 하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신용대출이 포함이 되고 2025년부터는 다입니다. 다 포함이 지금 되기 다 때문에 적용됩니다. 상한 3.0%까지 네,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빌릴 수 있는 돈이 크게 줄어든다. 하나 더 볼까요? 작년에 우리가 종부세라든가 부동산 관련 세법들도 많이 다뤘는데요. 요거 외에도 부동산 부분에서 세금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 세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네. 이제 내년부터는 결혼이라든지 출산 같은 것들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들이 좀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1월에 도입되는 게 그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인데 이거는 신혼부부가 예를 들어서 양가로부터 총 3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네. 결혼 자금 명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네. 거고요. 이게 이제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되겠죠. 혼인 신고일을 기점으로 해서 각각 2년 이내에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또 기본공제가 5천만 원인데 여기에 기본공제가 1억 원이 추가로 네. 공제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네. 3월부터는요, 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그다음에 부각 구간도 단위가 완화가 됩니다. 예. 그래서 현행 면제 기준이 3천만 원인데요. 이게 8천만 원으로 높아지고요. 부가 구간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그래서 1주택자의 경우에는 또 보유 기간이 길수록 부담금도 감면이 되고 네. 이제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이 부가금 부과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네. 줄어들게 되고 액수도 줄겠어요. 예. 평균 금액이 이제 예. 8,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또 하반기에는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이 되는데 이 취득세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거는 조세특례법 개정안 내용인데요. 연단위 양도세 감면 한도를 좀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걸 감면 한도 산정 방법을 바꿨어요. 네. 그래서 분할로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1년 이내에 그냥 통합 그 세 구간을 1년 이내로 통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네. 좀 조세를 좀 회피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막는 이런 방지법도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올해 또 작년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세 사기 관련한 그 수법도 교묘해졌고요. 거기에 대한 피해자의 아픔도 컸었는데 아마 당국에서도 이 전세 사기 관련해서도 많은 것들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좀 보완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좀 전세 사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많았었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뭐 본인의 전 재산이 네. 그 전세 보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좀 우리 서민들을 많이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느냐? 예. 집주인에 대한 체납까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미납이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세금까지 내지 않고 이렇게 미납이 됐었구나. 예. 이렇게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좀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세금이 선순위로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신용이 좀 불량하거나 예. 좀 명확하지 못하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적 정보를 기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본인의 인적 정보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전세 사기라든지 부동산 사기가 났을 때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뭐 폐업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적 정보를 의무화하게 되면 이렇게 본인이 폐업을 하거나 도망을 가더라도 우리가 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가 보통 중개 계약을 할 때 의무 금액을 쓰게 됩니다. 보통 네. 1억, 2억 정도 쓰는데 네.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적 정보를 의무화하게 되면 훨씬 좀 안전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또 전세 사기에 부동산 사장 뭐 업소들도 많이 개입이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뭐 우리 뭐 수원이나 서울의 하곡동, 뭐 인천 이런 쪽에서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네. 정부가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임대 보정 반환 보정 가입 요건도 아주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전세가율에 대해서 기존에는 100%였지만 90%로 낮춰졌습니다. 네. 강화됐다고 볼 수 있고 또 적용도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까지 적용을 좀 유예를 했습니다. 네. 주택 가격 산정은 190%에서 140%로 좀 낮아졌고요. 임대 보정 보험은 공시 가격의 126%로 가입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우리가 임대 사업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임대 보증금을 무조건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증보험을요. 예, 그래서 본인들이 전세를 얻을 때 꼭 그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다행히 이제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2024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0.25% 세 번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었는데요. 이제 물가가 3.1%까지 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낮추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전세 사기가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인천이나 특별한 지역에 보면 집값이 최고 20%에서 50%까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났었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준금리를 동반해서 낮추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전세 사기 같은 그런 나쁜 사기 사건이 좀 줄어들 것이고 부동산 집값이 좀 반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은 은행 이자와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8입니다. 네. 그러면 은행이 이자를 낮추게 되면 부동산이 좀 다시 또 오르게 된다. 또 이렇게 이론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수호 교수님, 네.
대출도 한번 추가로 한번 더 볼게요.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 이게 지금 너무 화두가 돼가지고 네. 짧게라도 이건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이를 낳으면 뭐가 좀 달라져요? 네, 출산을 많이 하라는 건데 네, 장려를 하는 건데 이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을 할 때 이제 주택 구입 대출이나 전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네.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자산이라든지 뭐 연소득 기준 또 주택가액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충족을 하게 되면 저금리예요. 1에서 3%대 수준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네.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 있습니다. 2명 낳으면 추가로 1명당 0.2%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네. 부여를 합니다. 예. 그래서 1명만 낳지 말고 예. 네, 2명, 3명 많이 낳으라. 뭐 이제 또 이런 구간도 길어지죠. 5년이. 예, 그 저금리에. 그렇죠. 10년을 누릴 수가 있고. 그렇죠. 요즘 같은 예. 시기에는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하나 신생아 특별 공급도 예. 더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 분양 주택에 대해서 신생아 특별 공급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 주택에 대한 브랜드가 뉴홈이라는 네. 브랜드를 네. 만들었잖아요. 이 뉴홈에 일단은 신생아 특별 공급을 신설을 해서요. 네. 연간 3만 가구 이걸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7만 가구의 신생아 특별 공급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적용도 됐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게 해가 바뀌어서 적용되는 개념이 될 텐데 네. 바로 주식 양도세 관련한 부분입니다. 네. 대주주 기준 바뀐 거 이것도 한번 우리가 또 한번 보고 가죠. 네. 네. 대주주 양도세가 이제 종목당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특정 종목의 지분율 코스피는 1%가 되겠고요. 코스닥은 2%가 되면 이걸 이제 매도했을 때 양도 차익의 22에서 33%를 네. 부과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준이 너무 낮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금액 기준을 올려달라. 이게 또 연말이 되면 그 양도세 부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주식을 그냥 팔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막기 위해서는 좀 기준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네. 해서 이번에 금액 기준을 50억 원으로 네. 상향해서 완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이제 여러 전망들이 나오는데 일단 연말 주식시장에서 개인 매도세가 좀 완화가 그래요? 됐어요. 네. 이게 지금 연말에 한 1조 원 조금 넘게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최근 3년과 비교를 해보면 현저히 적어요. 네. 작년에 1조 5,300억 원 매도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3조 1,590억 원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1조 원 조금 넘게 매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효과는 양도세, 있었네요. 양도세 네. 부담을 좀 덜게 됐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밖에도 또 외국인 투자 등록제 폐지도 있고요. 좀 뭐 제도별로 한 번씩 좀 언급을 해주시죠. 네. 예. 외국인들이 그동안 우리 국내 주식을 사려면 금감원에 사전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그 신고 제도를 폐지를 해서요. 네. 사실상 여건만 있으면 네. 살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기 나오네요. 네. 공식은 이제 외국인 투자 등록제 이게 폐지가 되는 거고요. 네. 이게 폐지가 되면 뭐가 좋으냐? 절차가 복잡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했던 외국인들이 살 수 있게 됐다는 거. 네. 우리 서학개미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 주식 사는 사람들을 서학개미라고 하잖아요. 반대로 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사고 싶은 사람들이 허들이 많이 낮아진 거죠. 예.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여지가 많이 생겼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세금 관련해서 또 개편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느덧 우리나라에 1,200만 명 정도가 돼요. 추가적으로 좀 내용도 더 볼까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정부가 공매도 금지가 2024년 6월까지 금지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6월 예, 말까지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공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외국인들이 80%를 점유했어요. 예. 그다음 기관 투자가가 한 18%,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 1, 2%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이제 국민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가졌던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공매도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담보 금액이 외국인과 기관에 굉장히 유리했었습니다. 예. 개인에게는 130%가 넘는 굉장히 엄격한 담보 비율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똑같이 만들기로 했습니다.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로 했다는 거고 또 우리 이제 개미 투자가들이 가장 불만을 가졌던 것이 공매도에 대한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개인들은 주식을 공매도를 할 때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 투자가들은 주식을 대주하는 것이 아니라 대차거래라고 부르는데요. 이 대차거래가 제도권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외 시장에서 주식을 빌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2024년 6월까지는 어쨌든 뭐 전산을 최대한으로 좀 해서 우리 개인들에 대한 그 공매에 대한 불합리성을 좀 바꾸겠다.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도 불이익이 없게 만들겠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주식과 관련된 뭐 세금 제도를 좀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네. 배당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조정을 좀 했고, 예. 두 번째는 정권 거래세 면제 적용 기한을 좀 연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말정산 내용 참 많겠는데요. 핵심적인 거 몇 개만 좀 그래도 보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손석호 교수님. 네. 과표 구간 달라지는 거죠. 네, 이게 뭐 소득세.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볼까요? 그렇죠. 네. 8개로 나뉘는 구간 중에서 하위 3개 구간이 네. 이제 기준 금액이 상향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세율 6%가 적용되는 금액이 기존에 1,200만 원 이하에서 이제는 1,400만 원 이하로 좀 확대가 됐고요. 예. 15% 구간이 또 있는데 이게 4,600만 원 이하에서 화면에 나오나요? 5,000만 원 이하로 이제 상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세율 24% 적용되는 구간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에서 이제는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로 변경이 됐습니다. 예. 또 그밖에 뭐 소득 공제 대상도 다 확대가 됐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에 대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늘었고요. 네. 도서, 공연, 미술관 관람료 이런 것들도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대에 대한 비과세 환도도 2배로 늘었다는 20만 원 아닌가요? 20만 원으로 맞습니다. 20만 예. 원으로 변경됐고요. 예.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예. 상향 조정됐습니다. 예. 김대중 교수님, 특히 우리가 소득 공제할 때 그동안에는 뭐 연극 보거나 공연 볼 때 이렇게 공제액에 포함이 됐습니다. 문화비 뭐 이런 차원에서 영화 관람료가 이번엔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영화 관련료를 30%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예. 이제 영화를 보더라도 우리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예. 또 이렇게 신용카드가 워낙 대중화되어 있고 또 의무적으로 우리가 상대 기업이 받아줘야만 됩니다. 우리 네. 의무수납제라고 부르는데요. 이와 같이 굉장히 세금이 투명하게 되고 또 국민들이 카드를 보통 평균 한 사람당 한 2-3장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혜택을 주자 이렇게 된 거고, 예. 영화 관람료뿐만이 아니라 미술관, 박물관 관람료도 30% 공제를 받게 됩니다. 네. 또 대중교통 이용 공제율이 40에서 80%로 2배나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상당히 크네요. 예,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공제율이 크게 올라간다. 또 이제 우리가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네. 이제 체크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을 하게 되면 20%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네. 우리가 신용카드는 한 달 뒤에 본인이 납부하는 거지만 체크카드는 본인이 있는 잔고 내에서 결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정부가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더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20%의 이제 소득 공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우리가 이제 소득 공제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도 좀 확대가 됐고,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기본 공제 300만 원에다가 추가 공제가 300만 원이 더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급여가 좀 낮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 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 확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 교수님, 네. 하나 요것만 좀 볼까요?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정말 요즘에 네.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활용하라는 거예요? 네. 고향사랑 기부지게 자신이 태어난 고향 예. 혹은 관계가 있는 지역 예. 혹은 자기가 응원하고 싶은 그런 지역에 기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 고향 아니어도 됩니다. 아니어도 됩니다. 예. 네. 하면 그 기부자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가 되겠는데요. 네.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이제 포인트가 지급돼서 그걸 답례품으로 받아가거나 아니면 10만 원 이하까지는 100%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예.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16.5%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니까 기부도 하시고 아. 네, 세액공제도 다 받으시고 예.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0만 원까지가 전액공제입니다. 전액공제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전액 돌려받는 거죠. 그렇죠. 예. 네. 10만 원까지는 그냥 다 상부상조다. 돌려받으시니까 네. 응원하고 싶으신 지역이나 자신의 고향에 네. 네, 기부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대중 교수님, 저희가 이제 연말 소득 공제들을 좀 빠르게 살펴봤는데 이걸 좀 뭐라고 테크닉
기술 전략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들이 있죠. 몇 가지 꿀팁들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뭐 신용카드 보통 이제 본인들이 우리 직장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떻게 연말정산을 잘 받을 것이냐. 그거죠. 네.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우리 직장인들 안경 5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네. 그 자녀도 뭐 우리가 교복 네. 굉장히 혜택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자녀라든지 또 본인과 자녀에 대한 학비 같은 것도 다 소득 공제가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소득 공제가 있고 세액 공제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정치 기부금 10만 원을 하게 되면 전액 세금에서 돌려받는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 공제가 뭔지, 세액 공제가 뭔지, 네. 또 본인에 대한 건강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그다음에 안경과 관련된 것, 네. 관련된 것을 전부 다 본인이 확인을 하고 받아야 되겠다. 네. 본인이 많이 자료를 준비하고 한 만큼 그만큼 세금을 많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학자금 대출과 좀 연관도 있을 텐데 학생들 여기에도 상당한 세액 공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본인에 대한 학자금은 당연히 전액 다 소득 공제가 되고 자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부 다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복이라든지 안경이라든지 전부 다 꼼꼼하게 다 챙겨서 연말정산에 큰 혜택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직장인들은 13월에 급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 연말정산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본인이 꼼꼼하게 준비한 만큼 혜택을 잘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어느덧 다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손 교수님, 네. 많은 부분들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부분에 좀 정부가 초점을 맞췄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거 총평 좀 해주시죠. 네,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계속 얘기되는 거 저출산 문제, 네.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 네.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따른 어떤 출산 장려, 그다음에 고령화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에 세제 부분이라든지 각종 정책들이 좀 보강이 되고 안전망 차원에서 좀 두터워지는 이런 흐름들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너무나 당연한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은 지원과 뭐 제도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교수님은 또 어떤 이번에 달라진 정책 중에서 예. 저는 뭐 이제 2024년도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자. 우리가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은 긍정의 70%가 부정의 30%를 항상 이깁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고요. 금년 2024년 3월부터 0.25%씩 3번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도 증가하게 되고 자산 가치도 좀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은 2023년보다 경제가 훨씬 좋아지고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로 한 2.1%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모두 다 힘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제 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 또 금융 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요. 가장 낮은 수준인 1%대 초중반대의 경제 성장률로 일단 2023 올해는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요, 올해 이렇게 어두운 터널의 시기를 지나 내년에는 상황 좀 나아진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2%대 한 중반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자, 다음 이 시간 경제 인사이트에선 2024년 우리나라의 경제, 또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성장률은 어느 정도가 될지, 또 주요 변수, 경제 화두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경제 인사이트 2024년 갑진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